남해 바닷마을 소금 냄새 나는 병원 복도. 62세 재봉사 박금수는 손자 은별이의 심장 수술비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2천만 원이라는 돈, 금순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액수였습니다. 그때 하늘의 운 복지재단에서 온 최 비서가 나타났어요. 회장님의 법적 보호자 겸 배우자가 되어주세요.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대가로 수술비와 생활비, 모든 빚을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금수는 이 제안을 뿌리치기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금수는 몰랐습니다. 언덕 위 한옥에서 시작된 이 계약 결혼에는 상상도 못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오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 당신의 하루에 작은 기쁨이 더해질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입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파도가 부서지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남해 바닷마을 시립병원 저녁 6시가 넘어서야 복도의 네온등이 지지직거리며 켜졌습니다. 소독약 냄새에 바닷바람이 섞이면 사람 마음이 괜스레 시려오죠. 금수는 그 냄새를 맡으며 벽에 기대어 서 있었어요. 하루 종일 이 복도를 서성였는데도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금수는 오래된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손가락 마디마디가 거칠어진 손이었어요. 60이 넘어서도 재봉틀 앞에 앉아 밤을 새우던 손이었죠. 가방 안에는 통장 몇 건과 빌려온 돈 영수증들이 구겨져 있었어요. 손자 은별이의 심장 수술비, 기한이 오늘이래요. 2천만 원이라는 숫자가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금순에게는 손자 은별이 외엔 가족이 없습니다. 6년 전 아들 준수 내외를 불의의 사고를 한꺼번에 잃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유일한 혈육인 손자 은별의 수술비를 위해 재봉이를 아무리 많이 해도 밤을 새워 바느질을 해도 도저히 모을 수 없는 돈이었어요. 복도 저편에서 간병인들이 휠체어를 밀고 지나갔습니다. 바퀴 소리가 삑삑거렸어요. 금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남편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도 이런 병원에서 마지막을 맞았었죠. 그때도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했어요. 이제 손자까지 그런 일을 당할 수는 없었습니다. 할머니, 배고파요. 은별이가 병실에서 나와 금순의 치마를 잡아당겼어요. 9살 손자는 병원 가운을 입고 있었는데 너무 커서 자꾸 어깨에서 흘러내렸습니다. 아이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소리도 가빴어요. 은별아, 조금만 기다려. 할머니가 뭔가 해결해 볼게. 수술하면 튼튼해져요? 그럼 우리 은별이 완전 튼튼해진다. 금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의 머리카락이 부드러웠어요. 이 아이만큼은 꼭 살려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박금순 보호자님, 의사 선생님이 진료실에서 나오셨습니다. 하얀 가운 아래로 피곤한 얼굴이 보였어요. 하루 종일 수술을 하셨나 봅니다. 손에는 은별이의 차트가 들려 있었어요. 선생님, 은별이 상태는 어떻습니까? 수술을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습니다. 아이 심장 판막이 많이 약해져서요. 언제 위험해질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수술비가 아직... 의사 선생님의 목소리가 조심스러웠어요. 이런 상황을 몇 번이나 겪어보셨을 거예요. 돈 때문에 치료를 못 받는 환자들 말입니다. 금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고 있었어요. 돈이 없으면 손자는 위험하다는 걸. 남편이 돌아가신 후 혼자서 은별이를 키우며 재봉일로 근근히 살아왔는데 갑작스러운 병원비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한테 빌릴 수 있는 돈은 다 빌렸고 은행에서는 담보가 없다며 대출을 거절했어요. 혹시 분할 납부는 안 될까요? 병원 규정상 어렵습니다. 수술 전에 비용을 납부하셔야 해요. 의사 선생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게 보였어요. 하지만 병원도 자선단체가 아니니까요.
복지재단에 문의해 보셨나요? 요즘 지역 기업들이 의료비 지원을 많이 하고 있어서요. 이미 알아봤는데 대기자가 너무 많다고 하더라고요. 몇 달은 기다려야 한대요. 그럼 시에서 운영하는 긴급 의료비 지원은요? 거기도 서류 심사하는 데만 한 달 걸린다고 해요. 금순이 한숨을 쉬는 순간 복도 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걸어왔습니다. 50대 중반쯤으로 보이는 그 남자는 무뚝뚝한 얼굴이었지만 걸음걸이가 단단했어요. 비싼 구두 소리가 복도에 똑똑 울렸습니다. 병원에서 흔히 보는 사람들과는 뭔가 달랐어요. 박 여사님이십니까? 그 남자가 금순에게 다가와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네, 그런데 누구시죠? 하늘에운 복지재단에서 왔습니다. 최비서라고 합니다. 명함을 건네는 그의 손이 거칠었어요. 오랫동안 일해온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금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늘에운이라면 이 동네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큰 회사였어요. 항만을 끼고 사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하늘 같은 존재였죠. 남편도 젊을 때 그 회사 선박에서 일했었어요. 저희가 은별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회장님 뜻이 있어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비서의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뭔가 간절한 것이 있었어요. 마치 금순에게 부탁할 일이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저희 회장님께서 현재 투병 중이십니다. 의식은 없으시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고요. 다만 법적으로 보호자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가족이 복잡한 사정이 있어서요. 금수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어요. 갑자기 무슨 회장님 이야기인지, 그게 저와 무슨 상관이. 법적 보호자 겸 배우자가 되어주실 분을 찾고 있습니다. 물론 형식적인 관계입니다. 서류상으로만요. 대가로는 은별이 수술비와 향후 생활비를 지원해드리고 현재 부채도 전액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복도에 찬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어디선가 문이 열렸나 봅니다. 금수는 가방 끈을 더 꽉 쥐었어요. 사람 인생의 빚이 바람보다 매섭게 불어오기도 하는데 갑자기 이런 제안이라니. 꿈 같은 이야기였지만 너무 갑작스러워서 믿기지 않았어요. 정말로 은별이 수술을 받을 수 있나요? 내일 당장 수술 일정을 잡아드립니다. 최고의 의료진으로요. 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막막했던 마음이 한순간에 뒤바뀌었어요. 하지만 의심도 들었습니다. 왜 하필 저를요? 저는 그냥 평범한 재봉사인데.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조건이 있습니다. 진실하고 성실한 분이어야 한다고요. 박 여사님의 평판을 들어보니 딱 맞는 분이시더라고요. 최 비서가 다시 말했습니다. 물론 강요할 일은 아닙니다. 충분히 생각해 보시고 결정하세요. 금수는 손자 은별이를 바라봤습니다. 아이가 병실 의자에 앉아 졸고 있었어요. 작은 가슴이 가쁘게 오르내렸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야 한다는 생각밖에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울먹이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바닷바람이 병원 복도를 휘돌았고 박금순의 인생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들고 택시에 올랐습니다. 가방 안에는 낡은 옷 몇 벌과 재봉 도구들이 전부였어요. 평생 모아온 것이 이게 다였습니다. 택시가 항구를 벗어나 언덕길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창밖으로 바다가 점점 작아져 보였습니다. 여기서 내려주세요. 택시기사가 고개를 돌렸어요. 여기 맞나요? 이 위에 집이 있어요? 네, 있을 거예요. 금순도 확신은 없었습니다. 최 비서가 알려준 주소대로 왔는데 이런 높은 곳에 집이 있을 줄은 몰랐어요. 택시가 떠나고 나서야 비로소 그 집이 보였습니다.
언덕 위에 자리 잡은 커다란 한옥이었어요. 기와 지붕이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고 마당에는 오래된 고목 한 그루가 서 있었습니다. 대문 앞에서 금수는 잠시 멈췄어요. 정말 이런 큰 집에 들어가도 되는 건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그때 채 비서가 대문을 열고 나왔어요. 오셨군요. 이쪽으로 오세요. 마당을 가로질러 걸어가는데 바람이 불었습니다. 처마 끝에 달린 풍경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어요. 그 소리가 왠지 쓸쓸했습니다. 마당 한쪽에는 우물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작은 연못이 있었어요. 연못 위로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혼인신고부터 하겠습니다. 사랑채 대청마루에는 구청 직원이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서류 뭉치를 펼쳐놓고 도장을 준비해뒀습니다. 금수는 그 광경이 이상했어요. 결혼인데 축가도 없고 하객도 없고 그저 도장만 찍으면 끝이라니. 여기 서명하시고 여기 도장 찍어주세요. 구청 직원이 친절하게 설명했습니다. 금수는 떨리는 손으로 볼펜을 잡았어요. 박금순이라는 세 글자를 적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평생 자신의 이름으로만 살아왔는데 이제 다른 성을 쓰게 되는 거였어요. 도장을 찍을 때 툭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와 함께 금순의 신분이 바뀌었어요. 이제 한금순이 되었습니다. 한재복의 아내가 된 거였죠. 축하드립니다. 구청 직원이 인사하고 돌아갔어요. 금수는 혼자 대청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의 일이 꿈 같았어요. 정말 결혼을 한 게 맞나 싶었습니다. 사모님, 안으로 들어가시죠. 최 비서가 금순을 안내했어요. 사모님이라는 호칭이 어색했습니다. 평생 박 여사, 박 이모, 박 할머니로만 불려왔는데 갑자기 사모님이라니. 사랑채 안은 생각보다 소박했어요. 오래된 가구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었고 벽에는 바다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금수는 재봉틀 케이스를 바닥에 내려놓았어요. 그게 자신이 가진 전 재산이었습니다. 회장님은 2층에 계십니다. 최 비서가 천장을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그때 위층에서 기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삐삐하는 규칙적인 소리였어요. 산소포화도 측정기 소리입니다.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있어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환자가 있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신 같은 사람을 부인으로 필요로 했을까요? 그런데 왜 저를? 회장님 조카분이 그룹 경영권을 노리고 있습니다. 만약 회장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재산이 조카에게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하지만 배우자가 있으면 상속 구조가 달라집니다. 최 비서의 설명을 듣고 나니 조금 이해가 됐어요. 형식적인 결혼이지만 법적으로는 의미가 있는 거였습니다. 조카분은 어떤 분인가요? 한도균이라고 합니다. 현재 그룹 대표를 맡고 있어요. 회장님이 쓰러진 후로 회사 일을 다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때 현관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비싼 차가 마당에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최 비서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도균 대표가 오셨네요. 금수는 긴장됐습니다.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벌써 가족을 만나게 되는 거였어요. 한도균은 40대 중반의 잘생긴 남자였어요. 정장을 말끔히 차려입고 있었고 금태 안경을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이 차가웠어요. 이분이 새로 오신 분인가요? 도균이 금순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그 시선이 불편했습니다. 마치 물건을 평가하는 것 같았어요. 네, 한금순입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금순이 인사했지만 도균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대신 최 비서를 보며 말했습니다. 갑작스럽네요. 미리 상의했으면 좋았을 텐데. 회장님 결정이었습니다. 회장님이 의식도 없으신데 무슨 결정을 하셨다는 거죠? 최 비서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도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어쨌든 환영합니다. 그런데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도균이 금순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2층은 절대 올라가지 마세요. 회장님 상태에 좋지 않거든요. 그리고 외부 사람들과는 접촉을 자제해 주세요. 회장님 병세가 알려지면 회사에 좋지 않아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말 같았습니다. 그때 윤시연이라는 여자가 들어왔어요. 30대 후반으로 보이는 깔끔한 인상의 여자였습니다. 복지재단 본부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했어요. 사모님, 앞으로 생활하실 때 필요한 것들을 정리해뒀어요. 카드도 만들어드렸고요. 시연이 봉투를 건네며 차가운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가 왠지 진심 같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2층 방은 손대지 마세요. 회장님 상태에 좋지 않아요. 도균과 똑같은 말을 했어요. 왜 모두가 2층을 그렇게 신경 쓰는지 궁금했습니다. 저녁이 되어서야 사람들이 모두 돌아갔어요. 금수는 혼자 사랑채에 남았습니다. 위층에서는 여전히 기계 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왔어요. 삐삐하는 소리가 밤의 정막을 깨뜨렸습니다. 금수는 방 구석에 앉아서 재봉틀을 바라봤어요. 이제 이 집에서 살아야 한다는 게 실감이 났습니다. 값비싼 장식품들 사이에서 자신은 마치 전시품 같은 기분이었어요. 진짜 아내가 아니라 그냥 필요에 의해 들여온 사람이라는 걸 누구보다 자신이 잘 알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풍경 소리가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금수는 생각했어요. 과연 이 선택이 맞는 건지. 하지만 은별이 얼굴을 떠올리면 후회는 없었습니다. 손자만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었어요. 위층에서 기계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가 이 집의 주인이 아직 살아있다는 증거였어요. 금수는 그 소리를 들으며 천천히 잠들었습니다. 첫날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수는 사랑채 작은 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어요. 낯선 집, 낯선 침대, 그리고 위층에서 들려오는 기계음이 계속 신경 쓰였습니다. 삐삐하는 소리가 밤의 정적을 규칙적으로 깨뜨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습니다. 금수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어요. 바닷바람이 불어와 얼굴을 스쳤습니다. 저 아래 항구에는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평생 살아온 동네가 저렇게 작게 보이다니 신기했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처마 끝의 풍경이 요란하게 울렸어요. 딸랑딸랑 소리가 밤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 외로워졌어요. 이 큰 집에 혼자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때 위층에서 뭔가 떨어지는 소리가 났어요. 쿵 하는 소리였습니다. 금수는 깜짝 놀라서 천장을 올려다봤어요. 혹시 환자가 침대에서 떨어진 건 아닐까요? 도균과 시연이 2층에 올라가지 말라고 했지만 사람이 다쳤을 수도 있잖아요. 금수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양심상 그냥 있을 수는 없었어요. 만약 정말 다친 사람이 있다면 도와야 하니까요. 금수는 조용히 신발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한옥의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은 바깥쪽에 있었어요. 나무 계단이 삐걱거렸지만 최대한 조용히 올라갔습니다. 2층 문 앞에 서니 안에서 기계음이 더 크게 들렸어요. 그리고 누군가 움직이는 소리도 났습니다. 문틈으로 불빛이 새어나왔어요. 금수는 조심스럽게 문을 살짝 열어봤습니다. 방 안에는 각종 의료기기들이 있었고 침대에 누운 사람이 보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더 가까이 다가갔어요. 물수건을 가져와서 환자를 돌봐야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서 수건을 적셔서 환자의 이마를 닦아주려고 이불을 젖혔어요. 그 순간이었습니다. 침대에 누워있던 사람이 갑자기 눈을 떴어요. 또렷한 눈빛이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환자의 눈이 아니었어요. 금수는 깜짝 놀라서 뒤로 물러났습니다. 안심하세요, 박 여사. 그 사람이 낮고 쉰 목소리로 말했어요. 60대 후반으로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머리가 희끗희끗했지만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나 멀쩡합니다. 한재복이었습니다. 금순의 남편이 된 사람. 의식불명이라고 했는데 멀쩡히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럼 당신이? 네, 한재복입니다. 형식상 당신 남편이 된 사람이죠. 재복이 천천히 일어나 앉았어요. 생각보다 건강해 보였습니다. 왜 의식불명인 척 하신 거예요? 살기 위해서입니다. 재복의 대답이 간단했어요. 하지만 그 말 속에 무거운 뭔가가 있었습니다. 제 조카 한도균이 공장 화재를 일으켰습니다. 일부러요. 금수는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보험금을 타려고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회사 지분을 더 사들였습니다. 제가 이 사실을 알게 되자 저를 제거하려고 했어요. 재복이 침대에서 내려와 창가로 갔어요. 바다를 내려다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괴한들이 집에 침입했어요. 다행히 최 비서가 미리 눈치채고 경찰을 불렀지만 그때부터 제 목숨이 위험해졌습니다. 그래서 죽은 척 하신 거군요. 정확히는 의식불명인 척입니다. 그래야 도균이 안심하고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재복이 금순을 바라봤어요. 하지만 문제가 있었어요. 제가 혼자 있으면 언제든 누군가 들어와서 정말로 죽일 수 있거든요. 합법적인 동거인 그 이름이 필요했습니다. 금수는 이제야 이해가 됐어요. 자신이 여기 온 진짜 이유를 말입니다. 그런데 왜 하필 저를요? 최 비서가 추천했어요. 동네에서 소문이 좋다고.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재복이 잠시 말을 멈췄어요. 손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사람이 저를 배신할 가능성은 낮거든요. 냉정한 계산이었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금순도 은별이 때문에 여기 온 거니까요. 노인네 둘이 연기 좀 한다고 세상이 달라집니까? 금순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둘이 하면 달라집니다. 당신은 사람을 오래 본 눈이 있고 난 사람이 숨긴 장부를 아는 눈이 있어요. 재복의 말이 진지했어요. 도균이 훔친 건 보험금만이 아닙니다. 노조 기금도 빼돌렸어요. 그 돈으로 항만 토지를 사들이고 있습니다. 증거만 잡으면 다 되돌릴 수 있어요. 증거요? 장부가 어딘가에 숨겨져 있을 거예요. 도균은 꼼꼼한 성격이라서 모든 걸 기록해 둡니다. 그게 그놈의 약점이에요. 재복이 금순에게 다가왔어요. 도와주실 겁니까? 금순은 망설였어요. 단순히 형식적인 결혼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그냥 평범한 재봉사예요. 그런 큰일을 어떻게. 평범한 사람이 가장 무서운 법입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거든요. 재복이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 보는 따뜻한 표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도균 때문에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들이 다쳤어요. 노조 기금을 잃어버린 할아버지들도 있고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금수는 고민했어요. 위험한 일인 건 분명했지만 억울한 사람들을 돕는다는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일단 당신은 순한 새댁 역할을 해주세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주변을 살펴보는 거예요. 저는 계속 의식불명인 척하면서 정보를 모을 거고요. 위험하지 않을까요? 조심하면 됩니다. 서로 신호를 정해두고요. 재복이 찻상 위에 찻잔 받침을 가리켰어요. 받침을 한 번 톡 치면 위험하다는 뜻. 두 번 치면 안전하다는 뜻. 손등에 손가락으로 디귿자를 그으면
말을 줄이라는 신호.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생각보다 세밀한 계획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해보겠습니다. 그때 아래층에서 문 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였습니다. 빨리 누우세요. 금순이 제복을 재촉했어요. 제복은 다시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았습니다. 금수는 의료기기들을 확인하고 조용히 방을 나왔어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최 비서가 현관에 서 있었어요. 밤에 웬일이세요? 위에서 소리가 나서 혹시 환자가 다친 건 아닌가 해서요. 아, 그러셨군요. 괜찮습니다. 가끔 기계에서 알람이 울려요. 최 비서가 안심한 표정을 지었어요. 금수는 사랑채로 돌아와서 이불을 덮었어요.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단순한 일인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큰 일에 휘말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무섭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된 것 같았어요. 바람이 다시 불어와 풍경을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소리가 외롭지 않았어요. 마치 누군가와 함께 듣는 소리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금수는 일찍 일어나서 부엌에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제복과의 약속대로 순한 새댁 역할을 해야 했어요. 하지만 연기라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평생 솔직하게 살아온 사람이 갑자기 거짓말을 하려니 어색했어요. 사모님, 일찍 일어나셨네요. 최 비서가 부엌으로 들어왔어요. 금수는 깜짝 놀라며 국자를 떨어뜨렸습니다. 아, 죄송해요. 깜짝 놀라서. 괜찮습니다. 앞으로는 아침 준비 안 하셔도 돼요. 도우미 분이 오시거든요. 아니에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도 해야죠. 금순이 국자를 주우며 말했어요. 너무 어색하게 굴면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회장님 상태는 어떠세요? 어젯밤과 같습니다. 의식은 없으시지만 생체 신호는 안정적이에요. 최 비서가 대답했는데 금수는 찻잔 받침을 만지작거렸어요. 신호 연습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전에 윤시연이 찾아왔어요. 복지재단 업무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금수는 대청마루에서 그녀와 마주 앉았어요. 사모님, 적응은 잘 되고 계신가요? 네, 덕분에 잘 지내고 있어요. 혹시 불편한 것이나 궁금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시연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눈빛은 여전히 차갑기만 했어요. 금수는 왜 이 사람이 자꾸 자신을 살피는지 궁금했습니다. 재단에서 봉사활동도 하시나요? 금순이 넌지시 물어봤어요. 네,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어요. 사모님도 참여하고 싶으시면. 그럼 저도 도와드릴까요? 집에만 있으니 심심해서요. 시연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어요.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어요. 사모님은 회장님 돌보시는 게 우선이죠. 회장님은 의식이 없으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데. 그래도 가족이 곁에 있어야 합니다. 시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금수는 찻잔 받침을 한번 톡 쳤습니다. 위험하다는 신호였어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점심때 도균이 왔어요. 회사 임원들과 함께였습니다. 금수는 부엌에서 차를 우리고 있었는데 거실에서 나누는 대화가 들렸어요. 푸른 능선 프로젝트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도균의 목소리였어요. 토지 매입은 거의 끝났습니다. 이제 주민 동의만 받으면 됩니다. 주민들 반발은 없나? 처음엔 있었는데 복지 혜택을 늘려주니까 많이 나아졌어요. 금수는 귀를 기울였어요. 푸른 능선이 뭔지 궁금했습니다. 관광단지 건설되면 일자리도 늘어날 거고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될 거예요. 좋아. 빨리 진행하자. 금수는 차를 내오면서 슬쩍 서류를 봤어요. 지도가 펼쳐져 있었는데 항만 지역이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던 동네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사모님, 차 감사합니다. 도균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하지만 금순을 보는 눈빛이 어딘가 경계하는 것 같았습니다. 별 말씀을요. 더 필요한 건 없나요? 아니요, 충분합니다. 금순이 부엌으로 돌아가려는데 도균이 말했어요. 사모님, 혹시 동네 분들과 연락하시나요? 아니요, 별로 안 해요. 그게 좋겠어요. 회장님 병세가 알려지면 좋지 않거든요. 또 같은 말이었어요. 왜 모두가 외부 연락을 그렇게 막으려고 할까요? 오후에 금수는 이웃 장만복을 만났어요. 언덕 아래 편의점에서 우연히 마주쳤습니다. 어머, 금순아. 어떻게 된 거야? 갑자기 이사 간다더니. 만보가 반가워. 사정이 생겨서 잠깐 다른 데 살게 됐어. 혹시 은별이 수술비 때문이야? 장만복이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응, 다행히 해결됐어. 은별이 수술 잘 받았어. 정말 다행이다. 그런데 어떻게? 금수는 말을 아꼈어요. 너무 자세히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아는 분이 도움을 주셨어. 그래, 세상에 좋은 사람도 많구나. 장만복이 안도했어요. 그러더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그런데 요즘 동네가 시끄러워. 왜? 하늘의 운에서 항만 개발한다고 해. 우리 동네도 다 밀어버린대. 금수는 깜짝 놀랐어요. 아까 들은 푸른 능선 프로젝트 이야기였습니다. 정말? 응. 보상금은 준다고 하는데 액수가 너무 적어. 평생 살던 집을 떠나라니. 주민들은 뭐라고 해?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찬성하는 사람도 있고. 복잡해. 장만복이 한숨을 쉬었어요. 특히 노조 할아버지들이 화가 많이 났어. 자기들 기금도 회사에서 함부로 쓴다고 하고. 금수는 제복이 한 말을 떠올렸어요. 도균이 노조 기금을 빼돌렸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노조 기금이요? 응. 오랫동안 모아둔 돈인데 갑자기 회사 투자에 쓴다고 해서 다들 황당해하고 있어. 금수는 더 자세히 알고 싶었지만 너무 캐묻으면 의심받을 것 같았어요. 그럼 나 먼저 갈게. 할 일이 있어서. 그래. 또 만나자.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수는 생각했어요. 제복의 말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도균이 정말 나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저녁이 되어서 최 비서가 외출했어요. 시연도 돌아갔고 도균도 회사에 갔습니다. 집에는 금순 혼자 남았어요. 금순은 조심스럽게 2층으로 올라갔어요. 제복에게 오늘 있었던 일을 얘기해야 했습니다. 푸른 능선 프로젝트라고 들어봤어요? 제복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았어요. 도균의 야심작이죠. 항만을 관광단지로 바꾸는 계획이에요. 그런데 주민들은 반대하고 있대요. 특히 노조 할아버지들이요. 당연하죠. 자기들 기금을 허락도 없이 써버렸으니까. 제복의 얼굴이 어두워졌어요. 그 기금은 노동자들이 평생 모은 돈이에요. 은퇴 후 생활비로 쓰려고 한 건데.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증거만 있으면 다 되돌릴 수 있어요. 도균은 모든 거래를 장부에 기록해 둘 거예요. 장부가 어디 있을까요? 이 집 어딘가에 있을 거예요. 도균이 가끔 이 집에서 중요한 일을 처리거든요. 제복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천천히 찾아봅시다. 서두르면 들킬 수 있어요. 금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바느질도 천을 여러 번 넘겨야 매듭이 보이듯이 사람 일도 차근차근 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내일부터 재단 봉사활동에 참여해 보려고 해요. 좋은 생각이에요. 그러면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거예요. 제복이 미소를 지었어요. 그때 아래층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돌아오는 소리였습니다. 금수는 재빨리 1층으로 내려갔어요.
최비서였습니다. 손에는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어요. 늦게 들어오셨네요. 회사 일이 좀 있었어요. 사모님은 저녁 드셨나요? 네, 간단히 먹었어요. 금수는 찻잔 받침을 2번 톡 쳤어요. 안전하다는 신호였습니다. 이제 신호 체계가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금수는 사랑채에서 재봉질을 했어요. 바느질하는 동안 머릿속으로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푸른 능선 프로젝트, 노조기금, 주민들의 반대. 점점 퍼즐이 맞춰지고 있었어요. 위층에서 기계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이제 그 소리가 낯설지 않았어요. 오히려 안심이 되었습니다. 제복이 안전하다는 증거니까요. 금수는 바늘에 실을 꿰며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시작된 것 같았습니다. 둘만의 작은 작전이 말이에요. 며칠 후 금수는 하늘해운 복지재단 사무실에 봉사자로 등록했습니다. 시연이 처음에는 말렸지만 금순이 집에만 있으면 우울해진다고 하자 어쩔 수 없이 허락했어요. 재단 사무실은 항만이 내려다 보이는 건물 3층에 있었습니다. 사모님, 오늘은 후원자 명단 정리 업무를 부탁드릴게요. 재단 직원이 두꺼운 파일을 건네줬어요. 금수는 책상에 앉아서 서류들을 살펴봤습니다. 후원금 입금 내역, 후원자 정보, 사용 내역 등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정리 업무인 줄 알았는데 자세히 보니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같은 이름으로 여러 번 후원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주소가 모두 똑같았습니다. 김영수, 김영희, 김영호. 주소가 다 같네. 금순이 혼잣말을 하는데 옆자리 직원이 들었어요. 아, 그건 가족 단위 후원이에요. 한 집에서 여러 명이 후원하는 거죠. 그럴듯한 설명이었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후원 금액도 모두 똑같았고 입금일도 같은 날이었습니다. 금수는 계속 살펴봤어요. 점심시간에 금수는 항만 근처 식당에 갔습니다. 장만복과 약속이 있었어요. 작은 국밥집에서 만났는데 장만복이 어두운 표정을 하고 있었어요. 금수나, 큰일 났어. 왜? 무슨 일이야? 노조 할아버지들이 회사 앞에서 시위했어. 기금 돌려달라고. 금수는 깜짝 놀랐어요. 시위를 어떻게 됐어? 경찰이 와서 해산시켰어. 그런데 회사에서 나온 사람이 협상하자고 하더라고. 누가? 윤시연이라는 여자. 복지재단 사람이래. 금수는 시연의 얼굴을 떠올렸어요. 그 차가운 미소가 생각났습니다. 뭐라고 했어? 푸른 능선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기금을 2배로 돌려준다고 했어. 하지만 할아버지들이 믿지 않더라고. 장만복이 국물을 후루룩 마셨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어떤 할아버지들은 갑자기 마음을 바꿨어. 마음을? 처음엔 반대하던 사람들이 갑자기 찬성한다고 하고 뭔가 받았나 봐. 금수는 아침에 본 후원자 명단을 떠올렸어요. 혹시 그 돈이 노조 할아버지들에게 간 건 아닐까요? 할아버지들 이름 혹시 기억나? 김태수, 박철호, 이순갑. 왜? 금순이 기억해둔 이름들과 비슷했어요. 후원자 명단에서 본 이름들 말입니다. 아니야. 그냥 궁금해서. 식사를 마치고 재단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수는 항만 창고 단지를 지나갔어요. 예전에는 활기찬 곳이었는데 지금은 한산했습니다. 창고 대부분이 비어 있었고 몇 곳에는 철거 예정이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창고 앞에서 경매 공고를 보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금순도 다가가서 살펴봤습니다. 항만 창고 부지 매각 공고. 낙찰자 발표일. 공고문을 보니 며칠 전에 경매가 끝났더라고요. 낙찰자는 청해개발이라는 회사였습니다. 금수는 그 이름을 기억해뒀어요.
오후에 재단으로 돌아와서 계속 서류 정리를 했어요. 이번에는 재단 후원금 사용 내역을 보고 있었는데 또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바로 다른 곳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청해개발. 여기서도 보내. 후원금이 청해개발이라는 회사로 컨설팅비 명목으로 나가고 있었어요. 아까 창고 경매에서 낙찰받은 그 회사였습니다. 금수는 더 자세히 살펴봤어요. 청해개발로 나간 돈의 액수가 엄청났습니다. 수억 원이었어요. 이게 정말 컨설팅비일까요? 사모님, 뭐 보고 계세요? 갑자기 시연이 뒤에서 나타났어요. 금수는 깜짝 놀라서 서류를 덮었습니다. 아, 후원금 사용 내역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 서류는 제가 처리할게요. 사모님은 명단 정리만 해주세요. 시연이 서류를 가져갔어요. 그 표정이 평소보다 더 차가웠습니다. 앞으로는 다른 서류는 건드리지 마세요. 업무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거든요. 죄송해요. 몰랐어요. 금순이 사과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의심스러웠어요. 왜 그 서류를 그렇게 숨기려고 할까요? 퇴근길에 금수는 장만복을 다시 만났어요. 항구 근처 벤치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보가, 혹시 청해개발이라는 회사 들어봤어? 청해개발, 처음 듣는데? 왜? 그냥 궁금해서. 요즘 항만 쪽 투자하는 회사가 많다던데. 아, 맞아. 요즘 부동산 회사들이 우리 동네에 관심이 많아. 땅값이 오를 거라고 하면서 장만복이 바다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이상해. 갑자기 왜 땅값이 오르는 거지? 여기 낡은 동네인데. 푸른 능선 프로젝트 때문인가 봐. 그런가? 근데 그게 정말 우리한테 좋은 일일까? 장만복의 목소리에 걱정이 섞여 있었어요. 개발되면 일자리도 생기고 좋다고 하는데 솔직히 믿음이 안 가.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은 결국 쫓겨날 거 아냐? 비싼 아파트 들어서면 누가 여기 살겠어? 장만복의 말이 맞았어요.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원래 살던 사람들이 쫓겨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수는 오래된 카세트 가게를 지나갔어요. 가게 주인이 장만복의 친구였는데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어요. 아저씨, 안녕하세요. 금순이 아니야? 요즘 어디 살아? 잠깐 다른 데 있어요. 아저씨는 어떻게 지내세요? 뭐, 그저 그래. 요즘 가게 장사가 안 돼서 문 닫을까 생각 중이야. 왜요? 개발 때문에 어차피 이 건물도 철거될 거래. 보상금 받고 나가라고 하는데. 아저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있었어. 이상한 일이요? 밤에 누가 가게 뒤에서 뭔가 묻더라고. 깜빡 잊고 있다가 오늘 생각났어. 금수는 관심이 생겼어요. 뭘 묻었는데요? 잘 안 보였어. 그런데 작은 상자 같았어. 혹시 중요한 거면 돌려줘야 하는데. 어디 묻었는지 기억나세요? 뒤쪽 담장 밑이야. 큰 돌 밑에 묻었더라고. 금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혹시 그게 제복이 말한 장부가 아닐까요? 아저씨,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그래. 그럼 같이 가보자. 가게 뒤편으로 가니 정말 큰 돌이 있었어요. 아저씨가 돌을 들춰보니 작은 방수백이 나왔습니다. 이거네. 뭔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져가. 금순이 방수백을 받아들었어요. 무겁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게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고마워요, 아저씨. 천만에. 혹시 주인 찾으면 연락해.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금수는 방수백을 꼭 안고 걸었어요. 이 안에 진실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언덕 위 한옥이 보였을 때 금수는 마음이 급해졌어요.
빨리 제복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혹시 이게 그가 찾던 증거일까요? 대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 비서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사모님, 어디 다녀오셨어요? 산책했어요. 바람 쐬러요. 금순이 방수백을 가방 안에 숨기며 대답했어요. 내일은 일찍 들어오세요. 도균 대표가 오신다고 하네요. 네, 알겠어요. 금수는 사랑채로 들어가서 방수백을 이불 속에 숨겼어요. 밤이 되면 제복에게 보여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것이 모든 걸 바꿀 열쇠일까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금수는 기다렸습니다. 최 비서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제복에게 방수백을 보여주려고 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왠지 집안 사람들이 늦게까지 깨어 있었습니다. 도균도 늦게 와서 최 비서와 뭔가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어요. 내일 시장에서 공청회가 있습니다. 거실에서 들려오는 도균의 목소리였어요. 주민들 반응은 어때? 아직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특히 노조 쪽이 문제네요. 돈으로 안 되나? 몇 명은 설득됐는데 완고한 사람들이 남아있어요. 금수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귀를 기울였어요. 공청회라는 게 뭔지 궁금했습니다. 공청회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 곤란해. 걱정 마세요. 준비는 다 했습니다. 최 비서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뭔가 계획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사모님은 괜찮은가요? 혹시 눈치채는 건 없고? 도균이 금순 이야기를 꺼냈어요. 금수는 손을 멈추고 더 주에 깊게 들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냥 순한 아줌마예요. 최 비서가 대답했어요. 금수는 속으로 씁쓸했지만 그런 평가가 지금으로서는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 해. 혹시 모르니까. 네, 알겠습니다. 1시간쯤 지나서야 도균이 돌아갔어요. 최 비서도 자신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금수는 조심스럽게 이불 속에서 방수백을 꺼냈어요. 그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무엇을 찾았나요? 제복이 침대에서 일어나며 물었어요. 카세트 가게 뒤에서 찾았어요. 금순이 방수백을 건네자 제복의 눈이 번뜩였어요. 이거, 혹시, 제복이 방수백을 열어봤어요. 안에는 낡은 카세트 테이프 1개가 들어 있었습니다. 테이프네요. 이게 뭘까요? 들어봐야 알겠어요. 제복이 서랍에서 작은 카세트 플레이어를 꺼냈어요. 테이프를 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어요. 지지직거리는 소리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다가 사람 목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내일 불꽃 시험하기로 했지? 응, 사람들 없을 때 하자고 했잖아. 시간은 새벽 3시쯤. 야간 근무자도 쉬는 시간이야. 조심해야 해. 들키면 큰일 나. 걱정 마. 완벽하게 할 거야. 테이프가 끝났어요. 제복과 금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이건 공장 화재 전날 밤 녹음인 것 같네요. 제복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불꽃 시험이라고 했는데 이게 방화를 뜻하는 건가요? 그런 것 같아요. 누가 일부러 낸 불이었어요. 금수는 화가 났어요.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일을 장난처럼 계획했다니. 이 목소리 누구인지 알 수 있을까요? 한 명은 확실해요. 윤시현이에요. 제복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말요? 네, 그 특유의 목소리 톤을 잊을 수 없어요. 그럼 이제 증거가 있는 거네요. 아니에요. 이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장부가 있어야 해요.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 말이에요. 제복이 창가로 가서 밖을 바라봤어요. 도균은 중요한 서류를 이 집에 숨겨둘 거예요. 자신만 아는 곳에. 어디일까요? 옛날부터 우리 집안은 중요한 것을
시간에 숨기는 전통이 있어요. 시간에요? 시계 속의 말이에요. 아버지도 그랬고 형도 그랬어요. 제복이 아래층을 가리켰어요. 1층 거실에 괴종 시계가 있어요. 아마 그 안에 뭔가 있을 거예요. 금수는 그 시계를 기억했어요. 거실 한쪽 벽에 걸린 커다란 시계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열어봐요? 사람들이 있는데 기회가 있을 거예요. 내일 공청회 때 모두 나갈 테니까. 제복이 금순의 손을 잡았어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들키면 괜찮아요. 해보겠어요. 금순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오후 정말로 도균과 시연, 최비서가 모두 공청회에 참석하러 나갔어요. 집에는 금순 혼자 남았습니다. 금순은 재봉용 바늘과 실을 준비했어요. 정교한 작업이 필요할 것 같았습니다. 거실로 가서 괴종시계를 살펴봤어요. 시계는 생각보다 컸습니다. 높이가 2미터는 되어 보였어요. 나무로 만들어졌고 앞면에는 유리창이 있었습니다. 뒤쪽으로 돌아가니 나사로 고정된 뚜껑이 있었어요. 금수는 바늘을 이용해서 나사를 조심스럽게 풀어봤어요. 다행히 글이 꽉 조여져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씩 나사를 빼내자 뚜껑이 열렸어요. 시계 안쪽에는 복잡한 기계 장치들이 있었어요. 추가 달려있고 톱니바퀴들이 정교하게 맞물려 있었습니다. 금수는 조심스럽게 살펴봤어요. 시계 밑바닥에 뭔가 붙어 있는 게 보였어요. 비닐 포장지에 쌓인 얇은 책자 같은 것이었습니다. 금수는 그것을 조심스럽게 떼어냈어요. 포장지를 벗기니 작은 장부가 나왔어요. 표지에는 특별 계정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금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장부를 펼쳐보니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날짜별로 입금과 출금 내역이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뒤쪽에는 작은 도장이 붙어 있었어요. 청해개발. 오늘 재단에서 본 그 회사 이름이었어요. 그리고 옆에는 가짜 기부 영수증용이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금수는 더 자세히 봤어요. 노조 기금에서 빠져나간 돈이 어떤 경로를 거쳐서 청해개발로 들어갔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었어요. 복지재단을 거쳐서 세탁된 돈이었습니다. 이거 완전한 증거네. 금순이 혼잣말을 했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어요.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금수는 재빨리 장부를 숨기고 시계 뚜껑을 닫았어요. 나사를 빨리 조이려고 하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사모님? 시연의 목소리였어요. 공청회에서 일찍 돌아온 것 같았습니다. 네, 여기 있어요. 금순이 대답하며 마지막 나사를 조였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시연이 거실로 들어왔어요. 금수는 바닥에 떨어진 바늘을 주우며 대답했어요. 바늘이 떨어져서 찾고 있었어요. 시연이 금순을 의심스럽게 바라봤어요. 그 눈빛이 평소보다 더 날카로웠습니다. 혹시 다른 건 안 하셨죠? 다른 게 뭔가요? 금순이 천진난만하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하지만 시연의 표정은 여전히 의심스러웠어요. 시연이 시계 주변을 둘러보더니 바닥에 떨어진 나사 하나를 발견했어요. 이게 뭐죠? 금수는 가슴이 철렁했어요. 나사를 하나 놓친 것 같았습니다. 잘 모르겠네요. 원래 있던 건 아닌가요? 시계 나사 같은데요. 시연이 시계를 자세히 살펴봤어요. 다행히 겉보기에는 이상이 없어 보였습니다. 비 오는 날은 문이 잘 안 닫혀요. 조심하세요, 사모님. 시연이 차갑게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그 말이 경고처럼 들렸습니다. 금수는 찻잔 받침을 2번 톡 쳤어요. 위험이 지나갔다는 신호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아직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시연이 나간 후
금수는 장부를 이불 속 깊숙이 숨겼어요.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더 조심해야 할 것 같았어요. 시연이 뭔가 눈치챈 것 같았으니까요. 밤이 되어서 제복에게 장부를 보여줬어요. 제복은 그것을 보더니 눈이 커졌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거. 정말 중요한 거예요? 네. 이제 모든 걸 증명할 수 있어요.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제복의 목소리에 확신이 가득했어요. 드디어 진실을 밝힐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항만문화회관에는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푸른 능선 프로젝트에 대한 지역 공청회가 열리는 날이었어요. 회관 앞에는 찬성과 반대 현수막이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금순도 일찍 나와서 회관 뒤편에서 상황을 살펴봤어요. 정말 많이 왔네. 회관 안에는 주민들이 빼곡히 앉아 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들부터 젊은 사람들까지 다양했습니다. 앞자리에는 정장을 입은 회사 관계자들이 앉아 있었고 도균과 시연도 보였어요. 오늘 회의는 지역 방송으로도 중계됩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잡고 인사했어요. 금수는 긴장됐습니다. 제복과 약속한 대로 오늘 모든 걸 공개해야 했어요. 먼저 하늘의 그룹에서 푸른 능선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도균이 무대에 올라갔어요. 뒤편 스크린에는 화려한 프레젠테이션이 시작됐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아름다운 관광단지 모습이 나왔어요. 이 프로젝트가 완성되면 연간 10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 지역을 찾게 됩니다. 일자리는 3,000개가 늘어나고 지역 경제가 크게 발전할 것입니다. 화면에 그럴듯한 숫자들이 나타났어요. 도균의 프레젠테이션은 매끄러웠습니다. 또한 주민 여러분께는 충분한 보상과 새로운 일자리를 제공하겠습니다. 박수 소리가 나왔어요. 하지만 뒷자리에서는 불만스러운 표정들이 보였습니다. 이제 주민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내려놓자 여기저기서 손이 올라갔어요. 보상금이 너무 적어요. 평생 살던 집을 떠나라고 하면서 이 정도밖에 안 줘요? 한 할아버지가 일어서서 소리쳤어요. 새로운 곳에 정착할 돈도 안 되는 보상금 가지고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곳곳에서 항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어요. 하지만 앞쪽에 앉은 사람들은 조용했습니다. 어제 장만복이 말한 마음을 바꾼 사람들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진정하세요. 보상 문제는 충분히 협의할 수 있습니다. 도균이 진정시키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어요. 그때 장만복이 일어났어요. 저는 50년 동안 이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늘에 온 배에서 일했고 늙어서도 이 바다와 함께 살고 싶어요. 관광객을 위한 개발이 우리한테 무슨 도움이 됩니까? 장만복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히 노조기금을 허락도 없이 쓴 것은 용납할 수 없어요. 이 말에 노조 할아버지들이 웅성거렸어요. 그 기금은 우리가 평생 모은 돈이에요. 회사가 함부로 쓸 돈이 아니라고요. 기금은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투자된 것입니다. 시연이 일어나서 대답했어요. 여러분이 동의했잖아요. 언제 동의했어요? 우리는 들은 적도 없어요. 할아버지들이 화를 냈어요. 회의록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연이 서류를 꺼내 보였어요. 하지만 할아버지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가짜예요. 우리는 그런 회의에 참석한 적 없어요. 상황이 점점 격해졌어요. 금수는 뒤편에서 지켜보다가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말할 때였어요. 금순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나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나타났으니까요. 잠깐만요. 금순이 마이크를 향해 손을 뻗었어요.
사회자가 당황하며 마이크를 건네줬습니다. 저는 박금순입니다. 평생 이 동네에서 재봉이를 하며 살아온 사람이에요. 금순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오늘 여러분께 진실을 말씀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도균과 시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금순이 가방에서 장부를 꺼냈어요. 이것은 하늘에 온 특별 계정 장부입니다. 노조 기금이 어떻게 사용됐는지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금순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돈을 만들었습니다. 공장 화재로 받은 보험금과 노조 기금이 청해개발이라는 회사로 흘러갔어요. 그 돈으로 여러분의 땅을 사들인 거예요. 금순이 장부를 펼쳐 보였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날 밤 녹음된 테이프입니다. 카세트 플레이어를 켜자 시연과 도균의 목소리가 회관에 울려 퍼졌어요. 내일 불꽃 시험하기로 했지? 응, 사람들 없을 때 하자고 했잖아. 사람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어요. 이것은 공장 화재 전날 밤에 녹음된 것입니다.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낸 거예요. 금순의 말에 회관이 웅성거렸어요. 거짓말이야. 시연이 벌떡 일어났어요. 그 여자 말을 믿지 마세요. 어디서 나타난 사람인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사람들은 이미 진실을 알아차렸어요. 특히 노조 할아버지들의 표정이 격앙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회관 뒤쪽 문이 열렸어요. 휠체어에 담요를 덮고 한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최 비서가 밀고 있었어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바라봤어요. 얼굴이 보이지 않았지만 뭔가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았습니다. 휠체어가 무대 앞까지 왔을 때 그 사람이 천천히 담요를 벗었어요. 한제복. 도균이 깜짝 놀라며 소리쳤어요. 제복이 휠체어에서 천천히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의식불명이라고 알려진 회장이 멀쩡히 서 있었으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복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졌어요. 저는 죽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카의 계획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에요. 회관이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제복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내가 허락하지 않은 개발은 다 같이 살자는 약속을 어기는 일입니다. 제복이 도균을 바라봤어요. 공장 화재도 노조 기금 횡령도 모든 게 내 조카가 한 짓이에요. 거짓말이에요. 도균이 소리쳤어요. 증거도 없으면서. 증거는 여기 있습니다. 제복이 금순을 가리켰어요. 박금순 여사가 찾아낸 장부와 테이프가 모든 걸 증명해요. 회관 뒤편 스크린에 장부 내용이 크게 나타났어요. 돈의 흐름이 한눈에 보였습니다. 노조 기금에서 청해개발로 그리고 다시 토지 매입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경로가 명확했어요. 가짜 기부 영수증도 만들어서 세금을 빼돌렸어요. 화면에 도장 사진이 나왔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어요. 이제 모든 게 명확해졌습니다. 시연 씨, 도망가지 마세요. 제복이 말했을 때 시연이 뒷문으로 나가려고 했어요. 하지만 최 비서와 시민들이 막아섰습니다. 이건 쇼예요. 다 거짓말이라고요. 도균이 마지막까지 발악했어요. 쇼인지 바다 사람들이 모르면 누가 알겠어요. 장만복이 일어서며 소리쳤어요. 맞아요. 우리가 바보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그때 경찰이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신고한 것 같았어요. 한도균 씨, 윤시연 씨, 출석해 주세요. 조사받으실 일이 있습니다. 경찰이 영장을 보여줬어요. 도균과 시연이 끌려나갔어요. 회관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제복이 다시 마이크를 잡았어요. 앞으로 하늘에 우는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푸른 능선 프로젝트는 중단하고 대신 바다와 마을을 돌보는 재단을 만들겠어요. 사람들이 환호했어요. 금수는 무대에서 내려와
제복과 눈을 마주쳤어요. 두 사람 모두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진실이 밝혀졌어요. 장만복이 금순에게 다가왔어요. 금순아, 정말 대단해. 만보가. 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오랜 친구가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니 뿌듯했습니다. 회관 밖으로 나가니 바다가 보였어요. 여전히 아름다운 바다였습니다. 이제 이 바다와 마을이 제대로 보호받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언덕 위 한옥마당에는 아침 햇살이 따스하게 내려앉았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고목 잎사귀를 살랑거렸고 처마 끝 풍경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습니다. 예전에는 쓸쓸하게 들렸던 그 소리가 이제는 정겨웠어요. 금수는 사랑채 마루에 앉아서 재봉틀 페달을 천천히 밟고 있었습니다. 딸각딸각 규칙적인 소리가 마당에 퍼졌어요. 바느질하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운 줄 몰랐습니다. 손에는 작은 아이옷이 들려 있었어요. 은별이를 위한 새 옷이었습니다. 할머니, 멀리서 은별이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언덕길을 뛰어 올라오는 작은 발걸음 소리도 함께였습니다. 금수는 재봉틀에서 손을 떼고 마당으로 나갔어요. 은별아, 천천히 와. 뛰면 안 돼. 괜찮아요. 선생님이 이제 많이 좋아졌다고 했어요. 은별이가 금순의 품에 안겼어요. 수술받기 전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습니다. 얼굴에 혈색도 돌고 숨도 편해 보였어요. 병원에서 뭐라고 했어? 완전히 나았대요. 이제 축구도 할 수 있대요. 은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금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걱정했는지 모르는데 이제 정말 안심이 됐어요. 할머니, 여기서 계속 살 거예요? 은별이가 한옥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할머니가 여기 살고 싶어 하면 계속 살겠지. 저도 여기 좋아요. 바다도 보이고 마당도 넓고. 은별이가 마당을 뛰어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금순의 마음도 따뜻해졌습니다. 최 비서가 현관에서 나타났어요. 요즘 그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습니다. 전에는 항상 긴장한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자주 미소를 짓곤 했어요. 은별이가 왔구나. 어서 와. 아저씨, 안녕하세요. 은별이가 인사했어요. 최 비서도 아이에게 따뜻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회장님 어디 계세요? 금순이 물었어요. 재단 사무실에 계세요. 오늘 새로운 의료 지원 프로그램 회의가 있거든요. 바쁘시겠네요. 좋은 바쁨이에요. 예전과는 다르게. 최 비서가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한 달 전 공청회 이후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도균과 시연은 구속되었고 횡령된 노조 기금은 모두 되돌려졌어요. 푸른 능선 프로젝트는 완전히 중단되었고 대신 바다와 마을 돌봄 재단이 새로 생겼습니다. 제복이 하늘에 운 회장직에서 물러나 재단 이사장이 되었어요. 할머니, 배고파요. 은별이가 뛰어놀다가 금순에게 왔어요. 그럼 점심 준비할까? 금순이 부엌으로 향하는데 현관에서 차 소리가 났어요. 제복이 돌아오는 것 같았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제복이 피곤한 표정으로 들어왔어요. 하지만 그 얼굴에는 만족스러운 미소가 있었습니다. 회의는 어떻게 됐어요? 좋았어요. 새로운 의료진도 충원하기로 했고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프로그램도 확대하기로 했어요. 다행이네요. 금순이 제복의 코트를 받아 걸어줬어요. 이제 이런 일상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은별이도 왔네. 제복이 마당에서 노는 은별이를 보며 웃었어요. 할아버지. 은별이가 뛰어와서 제복의 다리에 매달렸어요. 우리 은별이 많이 좋아졌구나. 네. 이제 완전히 나았어요. 제복이 은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던 두 사람의 관계도 이제는
정말 할아버지와 손자 같았습니다. 점심을 먹으면서 제복이 말했어요. 오늘 장만복 씨를 만났어요. 만복이를요? 네, 재단에서 새로운 일자리 프로그램 담당을 맡아달라고 했어요. 정말요? 만복이가 좋아했겠네요. 아주 기뻐하더라고요. 평생 항만에서 일한 경험을 살릴 수 있다고. 금수는 기뻤어요. 오랜 친구가 새로운 일을 시작하게 되어서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제복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뭔가요? 우리 혼인관계 말이에요. 금순의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이 얘기를 하는군요. 처음에는 형식적인 관계였지만 이제는 선택할 수 있어요. 계속 이렇게 살 것인지 아니면. 제복이 말을 잠시 멈췄어요. 저는 빌려 쓴 이름을 돌려드리려 합니다. 그 이름이 아내라면 여사님 뜻대로 하세요. 금수는 잠시 생각했어요. 지난 한 달을 떠올려 봤습니다. 함께 아침을 먹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기뻐했던 시간들이 스쳐갔어요. 저도 말씀드릴 게 있어요. 금순이 천천히 말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은별이 때문에 온 거였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요. 제복이 금순을 바라봤어요. 이 집 풍경 소리가 덜 쓸쓸했으면 좋겠네요. 그 소리 둘이 듣자고요. 금순의 말에 제복이 미소를 지었어요.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그럼 계속 함께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네, 진짜 가족이 되고 싶어요. 저도 그러고 싶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보며 웃었어요. 은별이가 그 모습을 보더니 박수를 쳤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사랑해요. 오후에 금수는 마을에 내려갔어요. 재단에서 운영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에 참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어르신들에게 바느질을 가르치는 일이었어요. 금순아, 마을 회관에 도착하니 장만복이 반갑게 맞아줬어요. 만보가 새 일 시작한다며? 축하해. 고마워. 너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내가 용기를 내서 진실을 말하지 않았으면 우리 모두 당했을 거야. 장만복이 진지하게 말했어요. 우리 다 같이 한 일이야. 회관 안에는 할머니들이 모여 있었어요. 금순이 준비해온 재봉틀을 꺼내자 할머니들이 관심 있게 모여들었습니다. 오늘은 간단한 파우치 만들기를 배워볼 거예요. 금순이 설명을 시작했어요. 할머니들이 열심히 듣고 있었습니다. 금순이가 가르쳐 주니까 우리도 뭔가 만들 수 있겠네. 맞아, 손이 심심했는데 좋아. 할머니들의 웃음소리가 회관에 가득했어요. 금수는 이런 시간이 좋았습니다. 자신의 기술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어서 말이에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니 제복이 마당에서 은별이와 함께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뭔가 이야기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하고 있어요? 바다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은별이가 궁금해해서. 할머니, 할아버지가 옛날 배 이야기 해줬어요. 은별이가 신나서 말했어요. 그래, 재미있었어? 네. 할아버지가 젊었을 때 배를 타고 세계 여행을 했대요. 금수는 제복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이 남자에게도 젊은 시절의 꿈과 모험이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밤이 되어 은별이를 재워놓고 금순과 제복은 마루에 앉아서 차를 마셨어요.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시원했습니다. 이제 정말 평화로워졌네요. 금순이 말했어요. 네, 오랜만에 마음이 편해요. 앞으로 어떻게 살까요? 천천히 살아요. 서두르지 말고. 제복이 금순의 손을 잡았어요. 거칠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지만 그래도 의미 있게 살고 싶어요. 저도 그래요. 은별이도 키우고 마을 사람들도 돕고. 두 사람은 조용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어요. 멀리 항구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어왔어요. 처마 끝 풍경이 딸랑딸랑 울렸습니다. 예전과 같은 소리였지만 이제는 외롭지 않았어요. 두 사람이 함께 듣는 소리였으니까요. 바람은 여전히 불고 있네요. 금순이 말했어요. 다만 이제는 등을 떠미는 바람 같아요. 제복이 대답했어요. 정말 그랬어요. 바람은 여전히 불었지만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게 해주는 바람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바람이었어요. 멀리서 은별이의 잠꼬대가 들려왔어요. 아이가 꿈속에서도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어요. 금순과 제복은 손을 잡고 앉아서 밤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내일도 그 다음 날도 함께할 시간들을 생각하며 말이에요. 오늘의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인생의 지혜를 밝히는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도 잊지 말고 눌러주시고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겨주세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꽃길 인생만 펼쳐지길 바라고 응원하겠습니다.